네, 저희가 전해드린 것처럼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무력 충돌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중동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기현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이스라엘군이 이란 각지에 공습을 이어갔고 40시간 동안 150곳에 걸친 공습을 이어갔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핵 과학자나 군 장성 또 민간인들에 대한 피해 보고도 있는데 현재 국내 그 내부에서 들려온 소식은 어떤 게 있습니까? 이란 국내에서 이란 내부 내부에서. 소식은요. 먼저 말씀을 드리면 금요일 새벽 3시경, 현지 시간 새벽 3시경에 이 본격적인 이스라엘의 선제 공격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이란 테헤란에서는 1980년에서 88년 이란 이라크 전쟁 이후로 처음으로 맞게 되는 이란 내부에서 특히 테헤란 내부의 어떤 공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민간인들이 굉장히 많은 충격을 받았고 사실 이번 공격에서 저희가 주의해야 할 주시해서 보아야 할 점은 다만 핵 시설뿐만 아니라 핵 과학자 그리고 군 장성들이 실제로 살고 있는 거주하고 있는 테헤란 북부 지역의 상류층들이 이제 주로 거주하고 있는 북부 지역에 공격이 가서 사실 그 민간인 피해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예. 있습니다. 예, 지금 이스라엘의 공격에 이란은 또 보복 공습을 했죠. 이렇게 네. 지금 사상자가 계속해서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이 두 나라가 전면적으로 확대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보겠어요, 교수님? 이란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선제 공격을 했기 때문에 일명 보복 공격을 할 수밖에 없는 예. 상황이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자면 사실 이스라엘도 그렇고 이란도 그렇고 전면적으로 확장할 사실은 가능성은 있지만 그것을 전면적으로 강화하기에는 굉장히 부담감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스라엘과 이란의 경우는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지상전이나 이런 작전들을 감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가자 전쟁 이후에 그 하마스 수뇌부 그리고 레바논의 헤즈볼라 소위 말하는 시아 벨트라고 불리고 있는 이란을 도와줄 수 있는 주변국들의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수뇌부들이 지금 괴멸한 상태이기 때문에 예. 사실은 이란 입장에서도 확장하기는 굉장히 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부담이 있는 거군요.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단 미국과 이란의 6차 핵 협상이 오늘로 예정이 됐었는데 결렬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핵 협상이 재개될 가능성은 얼마나 있다고 봐야 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은 사실 이 핵 협상을 위해서 수년간 기다렸어요. 어떻게 네. 보면 수십 년간 이게 감내하면서 기다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핵 협상에 대해서는 그 의지는 확고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원래 예상이 되었었던 제6차 핵 협상은 사실 결렬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란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의 어떤 군사적인 긴장 완화가 좀 풀린 다음에야 이런 시급한 그런 군사 상황이 좀 해소된 상황에서 다시 오만을 중재로 한 이 핵 협상에 재개할 가능성은 굉장히 커 보입니다. 그리고 이 미국 입장에서도 예. 핵 협상에 대한 의지가 사실 트럼프의 경우에는 그런 발언들을 제가 어디까지 해석을 해야 될지는 굉장히 어렵지만 예.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에도 이렇게 이스라엘이 감행한 이유도 핵 협상을 빨리 하기 위해서이다라고 의견을 표한 바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이란에서의 어떤 핵 협상 의지는 강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핵 협상에 대한 미국의 입장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이란은 이번 이스라엘의 선제 공습에 미국이 동조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 중동 정세에 대해서는 매우 우려스럽다라고 말했지만 이스라엘의 공격이 효과적이었다라고도 말하기도 했거든요. 네. 그렇다면 지금 미국은 전략적으로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나요? 전략적으로는 암묵적 동의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스타일상 이 이란과 핵 협상을 5차까지 이제 진행을 하면서 좀 굉장히 이렇게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우라늄 농축액을 없애라, 뭐 감소해라라는 이제 그
우라늄 농축액을 감소하라는 그런 강력한 미국의 의견이 있었지만 예. 사실 이란 입장에서도 이 핵에 대해서 지금 이번에 이제 이스라엘의 선제 공격에서 보실 수 있듯이 이러한 경우에 더욱더 포기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또 이란의 이제 사정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스라엘을 전면으로 내세우면서 그 이란의 핵 협상을 더욱 압박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효과적인 그런 공격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사실 미국이 이스라엘의 어떤 암묵적인 동의를 해줌으로 해서 이런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그런 악화시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문제를 두고 이제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 통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네. 일단 이스라엘의 이번 공격을 비판하기도 하면서 러시아가 이번 전쟁에서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언급도 했는데 실제로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러시아의 경우에는 특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후부터 이란으로부터 드론을 이제 수입을 하기도 네. 하고 드론 공격에 많이 쓰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러시아의 입장에서 이란은 굉장히 큰 우방국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러시아 입장에서 시리아가 지금 아사드 정권이 무너지기 시작을 하면서 사실 시리아에서는 러시아와 이란이 아사드 정권의 가장 큰 지지자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리아가 이제 무너지기 시작을 하면서 사실 러시아가 중동에서의 자신의 어떤 영향력을 과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가 이번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인해서 사실 미국의 카운터 파트너로서 어떤 중재자 역할을 하는 그런 러시아가 좋은 기회를 포착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러시아 입장에서는 지금을 계기로 어떤 중동에 대한 영향력을 확장할 텐데 그렇다면 중재자 역할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도 있을까요?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란과 러시아 그리고 중국까지도 굉장히 우호국의 형태를 띠고 있고 이런 입장에서 중동에서의 어떤 지금 중동의 판세를 보면 중동의 이제 정세를 보면 사실 유럽도 거의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네. 있고 미국이 어떤 그 굉장히 이 이스라엘과 가자 전쟁 그리고 이란까지도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데 이런 판세에 좀 균열을 가할 수 있는 그리고 러시아가 중재국으로서 그리고 외교 강대국으로서 힘을 과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잠시 유럽을 언급해 주셨는데 지금 영국 총리가 전투기 등 군사 자산을 중동으로 추가 배치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실제로 영국을 비롯한 이런 유럽의 주요국들이 이번 영향력을 얼마나 미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자면 네. 유럽의 영향력은 굉장히 적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전문가들은 유럽은 이미 열외로 취급받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예. 유럽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미국의 이란 핵 협상에서도 계속해서 배제가 되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6년, 2017년에 이어지는 제1차 JCPOA 즉 이란 핵 협상에서는 영국, 독일 등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이 이란 핵 협상에 주요한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이번 제2차 JCPOA가 폐지된 이후에 그 5차에 이르기까지 미국 이란 핵 협상에서는 유럽이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그런 네.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번에 이스라엘의 그 이란에 대한 선제 공격에 대해서는 미국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유럽은 전혀 소식을 들은 바 없다고 이제 밝히기도 했으므로 유럽은 아직까지는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떤 영향력이 굉장히 축소되었고 지금 굉장히 그 영향력이 미비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 부분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이란군의 아까 말씀드렸던 핵 과학자나 군 장성에 대한 피해가 있었고 방공망 시설에 대한 타격도 있었는데 일단 국제 원자력 기구에 따르면 주요 핵 시설은 타격을 입었지만 방사능 수치에는 변화가 없었다라고 밝혀서 이 부분이 공습의 어떤 의도가 된 건지 이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아마도 이
이번 선제 공격에서 굉장히 놀라운 것은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핵 시설뿐만 아니라 이 군 수뇌부 그리고 핵 과학자의 집을 공격을 했다는 네. 것입니다. 마치 이러한 점에서 이스라엘 그 모사드라고 불리는 그 정보국의 놀라운 그런 첩보력이 굉장히 놀라운 지점인데요. 놀라운 지점이고 이미 그 이스라엘에서부터 공격한 것뿐만 아니라 수개월 전부터 테헤란 내부에 드론이나 이런 것들이 다 설치가 되어 있어서 그 이란 내부에서도 공격이 같이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충격적이기도 하고 오래된 굉장히 치밀한 수년간 준비된 모사드의 그런 공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은 사실 우리가 이미 이 수뇌부를 제거하는 그런 그 작전은 레바논의 헤즈볼라 그 수뇌부 네네. 암살 작전에서도 볼 수 있었고 그리고 하마스의 수장들을 제거하는 그런 방식과도 유사한 그리고 거의 같은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입장에서 하마스의 수뇌부 괴멸 그리고 레바논의 헤즈볼라 수뇌부 괴멸을 하는 굉장히 성공적인 결과로 인해서 이번 작전도 굉장히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런 공격에 대한 근본적인 배경도 좀 궁금하고요. 이런 작전으로 인해서 현재 팔레스타인과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 세력의 입지가 지금 많이 약화된 상황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스라엘이 왜 공격을 했을까라고 하면 사실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굉장히 오래된 정말 숙적의 관계를 넘어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로부터 이스라엘에게 이란이란 존재는 언제나 두렵고 늘 제거해야만 하는 이제 거대한 적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번 공격은 단순히 핵 시설을 파괴하는 것을 넘어서 이란의 지휘 체계 그리고 이란 정권 자체를 괴멸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굉장히 많이 숨겨져 있고 단순히 이 핵 시설을 파괴하겠다 그리고 핵 과학자를 없애겠다라는 것을 넘어 이란 정권을 뒤흔들겠다라는 굉장히 근본적인 의지가 담아 있는 공격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중동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또 그 배경에 대해서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구기현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